네, 우리 기말 대비 1주차고요. 그 교재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연휴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밀려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니까 일단 이번 주는 프린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 구성 보시면 이제 뭐 다 똑같은데 65쪽까지는 개념이랑 평가원 대표 선지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뒤가 좀 달라졌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평가원 기출문제의 대표 유형들이 있어. 대표 문제들. 근데 그것들은 가나다 선지까지밖에 없어서 라, 마, 바, 사, 아 이런 식으로 변형해 놓고 그거랑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문제들 구성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평가원 기출문제를 이용한 변형 문제, 자작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교재는 이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운정고 이런 좀 학교 시험이 고등학교 3학년 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교재랑 뭐 수특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풍동고, 저현고 이런 되게 좀 내신틱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매주 주간지를 드릴 테니까 그걸로 연습하는. 그래서 교재는 고3 문제들 그리고 주간지로 고2의 내신틱한 문제들을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운정고 총평에는 좀 써놨는데 보통 이제 좀 옛날에 화학을 가르치던 어떤 선생님들은 화학에서 2단원이 되게 쉽기 때문에 누구나 100점을 맞아야 되고 성적 역전이 잘 안 일어나서 패자부활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2단원을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한번 해봐서 알겠지만 뭐 엄청 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단원 정리하면서 얘기해 줄게. 대단원 2단원은 중단원 두 개로 쪼개서 2-1단원, 2-2단원 이렇게 보고요. 오늘 필기할 게 많으니까 좀 열심히 써두세요. 2-1단원은 원자단원, 2-2단원은 원소단원으로 이제 원자와 원소의 차이.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로서 어떤 개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양성자수, 중성자수, 그리고 전자 배치 이런 얘기를 많이 다루고 원소는 그러한 입자의 화학적 성질. 그래서 2-2단원은 주기적 성질이라고도 한다. 2-1단원은 개수에 대한 얘기, 2-2단원은 화학적 성질에 대한 얘기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중간중간 놓친단 말이야. 막 숙제도 밀리고. 기말만큼은 열심히 준비해서 밀리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100점이야? 네, 2-1단원은 소단원 4개로 쪼갭니다. 첫 번째가 구성입자와 발견실험.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는 뭐가 있고 그게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가 동위원소. 세 번째가 보어 모형. 네 번째가 현대 원자 모형. 이렇게 나뉩니다. 이 구성입자랑 발견 실험은 대단원 1단원의 마치 화학의 유용성이나 탄소화합물처럼 단순 지식형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킬러 단원이라 크게 부담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한 큐에 쭉 정리할 겁니다. 그렇죠? 동위원소 단원이 이제 지식형이 있고 계산형, 추론형 문제가 있는데 이 계산형 문제가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학교에서는 충분히 어렵게 킬러 수준으로 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좀 집중을 많이 해서 쉬운 문제는 당연히 다 맞춰야 되고 어려운 계산형의 동위원소 파트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내가 극복해 내겠다. 그러면 충분히 기말고사 때 패자부활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성적이 좀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은 이 파트에서 최대한 잘 챙겨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미 성적이 잘 나온 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방심하시면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소재들도 잘 챙겨서 굳히기 형태로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보어 모델은 고3 기출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내신에만 출제가 돼요. 요거는 고3 교재 가지고만 공부를 하다 보면 보어 모델 문제를 풀어볼 수가 없어서 요거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가서 자료로 제공을 할 거고,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 파트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되게 쉽게 나왔지만 최근에는 양자수 추론 문제랄지 전자배치 규칙이랄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주기적 성질과의 연계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양자수 추론은 이런 겁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주양자수분의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더하기 자기양자수의 상대값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ES 오비탈인지 EPX 오비탈인지 이런 식으로 매칭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전자 배치 규칙도 당연히 완벽하게 외워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어떻게 돼? 11, 22, 34, 55, 66, 78, 99, 99, 10, 10 다시 한번 외워줘야 돼요. 그렇죠? 그 주기적 성질과의 연계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분의 3인 원소 중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은 애는 누구냐? 라는 식으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S값분의 P값이 2분의 3인 거? 나중 가면 외워야 돼. 이게 네온인 칼슘이 있어. 이런 식으로 오비탈을 통해서 원소들의 범위를 설정하고,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다. 어떤 분수 형태 물리량이 1보다 작다는 건 분모가 크다는 거죠.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니 혹시?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혹시 알아? 모르면 절레절레 해줘. 몰라? 금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비탈에서의 전자 배치랑 주기적 성질에서의 반지름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 세 개 중에 금속이니까 칼슘이다 라고 특정하는 형태로 오비탈이랑 주기적 성질이 연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모든 문제가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한 거고, 다음 2-2단원에는 세 가지 화학적 성질의 주기성, 뭐가 더 큰지, 예외가 있다면 어떤 예외가 있고 왜 그런 예외가 생기는지 이런 걸 얘기하죠. 첫 번째가 유효핵전화 Z-이펙트, 두 번째가 반지름,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주기적 성질 파트도 마찬가지야. 뭐 구조적으로 기억 보기에 유효핵전화 물어보고, 니은 보기에 반지름 물어보고, 디귿 보기에 이온화 에너지 물어보는 형태로 이제 모든 물리량이 연결지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추론형 형태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귀류법.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면 문제가 다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추론형의 문제에서 귀류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가 출제가 많이 될 건데, 귀류법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확률적으로 높은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냥 경우의 수가 많은데 가장 맞을 것 같은 걸 찍고 푸는 게 제일 빠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은 귀류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어떤 경우가 맞을 것 같은지, 이 고급 용어로 이제 감각적인 직관이라 그러죠. 그걸 좀 많이 키워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수업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 첫 번째, 구성입자와 발견 실험은요, 원자 모형의 변천사로 한 큐에 쭉 나가겠습니다. 원자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고요. 첫 번째, 원자의 모형을 얘기하려면 원자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 가장 처음 원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게 누구야? 돌턴이죠. 돌턴의 원자설. 놓치지 마.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기본이 되는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한 원자는 단단한 공처럼 생겼다 해서 단단한 공 모형이라고도 하죠. 이걸 이제 제안하게 된 배경은 물리 변화가 됐건 화학 변화가 됐건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항상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반응 전후에 질량은 보존되죠. 왜 그럴까? 항상 보존되는데 왜 그럴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수소의 질량, 산소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수소와 산소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차지하는 질량이었던 거고, 얘네들이 결합해서 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원자 간의 결합 방식이 달라져서 물질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구성하는 원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성립한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처음에 제안을 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톰슨이죠. 톰슨이 뭐 발견했어? 전자를 발견했고요. 돌턴 모델은 탐슨이 발견한 전자에 대한 표시가 없으니까 새로운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이너스 차지의 입자가 여기 콕콕콕콕 박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탐슨이 발견한 건 마이너스 차지의 전자니까 플러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톰슨이 제안한 건 이겁니다. 이 구슬 자체가 양전하야. 플러스를 띠는 어떤 구슬에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가 박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무슨 모형이라고 해? 네, 옛날에는 푸딩 모형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탐슨이 전자를 발견한 실험은 음극선 실험이죠. 그래서 음극선 실험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잠시만요. 기본 세팅은 진공 방정관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전압을 걸어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걸어줄까? 전기기호 표시법 요 정도 괜찮나요? 긴 짝대기가 무슨 극이야? 플러스고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죠? 플러스는 짝대기 두 개잖아. 연결하면 기니까 그래서 길게 표시합니다. 지금 그래서 건전지를 연결하고 도선을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음극에서 양극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죠. 전자가 나갈 거야. 근데 지금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않겠어? 왜 안 통할까? 도선이 끊겨 있으니까 안 통하겠죠. 전기 안 통해요. 근데 여기에 고전압을 걸어주면 피카츄야 100만 볼트 빵 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전자는 여기에 와서 이동을 못 하던데 고전압을 걸어주면 순간적으로 어떤 빛이 반짝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 라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 선을 이제 음극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도대체 저 음극선이 뭘까 해서 세 가지 소실험을 진행하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람개비 실험입니다. 바람개비에 저렇게 발생한 음극선을 쐈을 때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더라 라는 거죠. 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 한 글자로 힘이고요. 운동 상태가 달라졌다. 바람개비를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건 힘을 가할 수 있다는 거고, 뉴턴 이 법칙 F는 ma에서 F가 0이 아니라는 건 질량이 0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은 음극선이 마치 빛 같은, 이제 소리와 같은 파동이었다면 바람개비를 절대 돌릴 수가 없는데 회전을 시킨다는 건 결국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입자성을 찾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자 실험. 어떤 물체를 놓고 거기에 음극선을 나란히 쐈을 때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더라인 거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건 파동처럼 회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퍼져나가지 않고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직진성으로부터 입자성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전자기장 실험이에요. 이렇게 발생한 음극선을 전기장 혹은 자기장에 통과시키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전기력과 자기력은 같은 힘이라서 전기력으로 쉽게 하겠습니다. 만약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쪽으로 휠 거고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영향을 받지 않고 일자로 나아갈 건데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식으로 쏘든 항상 플러스 쪽으로 휘더라. 이걸 통해 음극선이라고 하는 건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찾아냅니다. 요걸 이제 최종적으로 다 엮어보면 결국 음극선이라고 하는 빛이 튀어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 음극선이라는 건 질량을 가진 직진성이 있는 마이너스 차지의 입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빛이 아니라 어떤 입자가 튀어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겠다. 근데 이 입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건 주체가 되는 입자가 전자이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전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 발견 실험이 되는 거죠.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러더퍼드 얘기가 나오고요. 원자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탐슨이 얘기한 것처럼 양전하를 띠는 어떤 구슬이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좁은 공간에 질량 중심이 되는 원자핵이라고 하는 입자가 존재하고 전자는 그 주변을 끊임없이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계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돌고 있어서 이걸 행성 모형이라고도 해요. 이게 좀 옛날식 표현이긴 합니다. 요즘은 그냥 돌턴 모형, 톰슨 모형, 러더퍼드 모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몰라서 다 정리해 준 거고. 원자핵 발견 실험이 뭐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원자핵을 도입하게 됐다. 그래서 실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기본 세팅은 입자 가속기가 있어야 돼. 알파 입자를 쏠 수 있는 어떤 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어디다 쏴? 박에다가 쏘죠. 이렇게 금박에 쐈을 때 알파 입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보기 위해 뒤쪽에 형광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알파 입자를 쐈고 왜 하필 이런 실험을 했는지는 사실 러더퍼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문 갖지 마시고 생각해 볼 건 이런 건 있어. 왜 하필 금일까? 러더퍼드가 fucking super rich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게 금밖에 없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왜 하필 금일까? 이 기본적으로 금속은요, 뽑힘성과 펴짐성을 가지죠. 연성과 전성이라고도 합니다. 뽑힘성은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쇳덩어리를 녹여. 근데 완전 찰랑찰랑 액체처럼 녹이는 게 아니고 약간 고체와 액체의 중간 정도 되는 되게 뜨겁게 달고 뻘개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집게로 짚고 쭉 당기면 엿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 느껴지니? 그게 이제 뽑힘성이에요. 그래서 구리를 그렇게 일자로 쫙 빼서 얇게 얇게 뽑아. 이게 뭐야? 구리 전선이야. 이건 이제 뽑힘성을 이용한 예시고, 펴짐성은 이제 네 뚝배기는 망치로 이렇게 때리면 부셔지겠지만 금 같은 거는 뚝까 패면 얇게 펴지더라.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금은 원자 번호가 꽤 크고 전자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되게 얇은 수준으로까지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펴짐성, 전성을 이용한 예시가 됩니다.
학교 시험에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과정에서 금박을 사용한 이유는 표짐성, 괄호 열고, 연성을 이용한 예시이다. 이렇게 말장난할 수 있는데 틀린 보기로 골라주면 되죠. 표짐성과 전성 같이 연결짓고. 여기서의 금박은 원자 하나 수준으로 매우 얇게 펴놓은 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쏘는 거고, 알파 입자를 쐈을 땐 대부분 1000번, 2000번, 3000번 몇 번을 쏘든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탐슨이 제안한 것처럼 어떤 구슬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서 알파 입자를 아무리 쏴도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를 하더라 라는 거죠. 매우 적은 확률로 극히 일부 크게 휘거나 튕겨나오는 입자가 발생을 합니다. 극히 일부 크게 휘거나 튕겨나온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극히 일부니까 매우 좁은 공간에 튕겨 내보내기 위해서 질량이 높은 질량 중심이 존재한다 라는 걸 알아냈고요. 이게 이제 플러스 차지를 띠는 원자 핵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사실은 이런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봤을 거야. 러더퍼드 입장에서 알파 입자를 일단 쐈어. 근데 확실한 건 크게 휘거나 튕겨나오는 입자가 있거든. 뭔가에 충돌해서 튕겨나왔다는 건데 알파 입자는 그 자체로 뭐랑 똑같아?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 핵과 똑같습니다. 같은 말,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이 나오기 전까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서 발견된 건 전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생각을 해봤겠지. 알파 입자가 도대체 뭐에 충돌해서 튕겨 나왔을까? 탐슨이 발견한 전자인가? 라고. 근데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양성자나 중성자는 전자보다 약 1837배 무겁습니다. 거의 한 2000배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애가 4개가 있으니까 지금 전자를 1kg짜리 돌멩이라고 하면 알파 입자는 8톤짜리 트럭이야. 그러니까 8톤짜리 트럭을 총으로 쐈더니 1kg짜리 돌멩이랑 충돌하고 튕겨 나왔다. 말이 되니? 절대 안 되는 거죠. 충격량 관점에서 말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전자에 튕긴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꽤 무거운 알파 입자를 튕겨 내보낼 정도면 아, 이게 원자의 질량 중심이 되겠구나. 전자는 너무 가벼우니까. 가 되는 거고요. 크게 휜 이유는 사실 이 질량 중심이 되는 입자,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고 알파 입자도 지금 보면 플러스 차지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만나면 충돌하지 않더라도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의 정전기적 청력으로 크게 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양전하를 띠는 질량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걸 원자 핵이라고 하자. 이렇게 갔던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지금 원자 모형의 변천사 하고 있으니까 4번째 할 건데 탐슨 모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돌턴 모델에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거야. 어떤 한계점이 있어? 톰슨이 발견한 전자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이 나오게 된 배경은 톰슨 모델에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그래. 한계점이 뭐야?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 핵을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왔다면 4번째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오는데 이것도 러더퍼드 모형에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등장을 했겠죠. 그 한계점이 뭐냐? 고전역학과 전자기하게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에 위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더퍼드가 얘기한 건 원자 핵 주변의 전자는 끊임없이 돌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물체가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무슨 힘을 제공해 줘야 돼? 구심력을 제공해야 돼요.
이거는 설명이 되거든. 원자핵은 플러스 차지에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원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러더퍼드가 설명하지 못한 건 실제 자연계에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원운동 하다 보면 에너지가 손실돼서 점차 원자핵으로 땡겨가 이렇게 붙어버릴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붙지 않고 끊임없이 돌고 있다. 그 사실은 맞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못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보어가 보충 설명을 한 거고요. 어떻게 설명했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직 꼴리는 대로 아무데나 도는 게 아니라 돌 수 있는 뭐가 있어? 궤도가 있더라. 궤도 모형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를 제안합니다. 이 각각의 궤도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는데, 그러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에 준하는 성질이 있어서 에너지 준위의 궤도이다 라고 하고요. 전자는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걸 허용된 궤도라고 하고요. 고전 화학에서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자는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야,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는 왜 원자핵으로 안 끌려가? 원자핵에는 껍질이 없거든. 끝. 전자는 껍질에만 있을 수 있는데 원자핵에는 껍질이 없으니까 글로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각 껍질의 에너지를 하나하나 찾아내고 점화식을 써서 n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mol이라고 찾아내고 노벨상 받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보어 모델은 하나 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도 맞아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수소의 흡수선이나 방출선을 봤을 때 어떤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건 항상 동일한 위치의 선이 나타나는데 왜 그럴까를 보어 모델로 설명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단원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어 모형, 현대 원자 모형은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얘네만 다루고 나머지 돌턴 모형, 톰슨 모형은 단원이 없는 이유가 1, 2, 3번은 구라예요. 여기까지는 잘못된 얘기야. 4번부터가 참인 얘기야. 아셨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보어 원자 모형 할 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마지막, 현대 원자 모형이 등장하는데 얘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보어 모형에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그러겠죠. 한계점이 뭘까? 보어 모형은 오로지 수소처럼 전자가 하나인 단전자,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더라. 전자가 하나일 때만 설명이 되더라.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 또는 이온에서는 혼자 있을 때는 전자는 입자성만을 가지지만 2개 이상 있을 때는 미시세계의 입자라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너무 크게 작용해서 전자의 파동성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돼요. 입자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얘가 파동처럼 행동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전자가 2개 이상일 때는 그것들의 위치 상태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무슨 원리를 따르게 돼? 불확정성 원리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전자를 편제화시켜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나타내기가 까다롭더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불확정성 원리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운동을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고 몰라.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뭐죠?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앞면이 나올
확률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2개 이상 있을 때는 전자 발견 확률을 함수화해서 나타내야 된다. 이 내용도 오비탈 파트 가서 자세하게 할 거니까 그냥 써놓고 외우시면 돼요.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있긴 있는데 이 전자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 그걸 추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전자를 찍고 있는 거거든. 이거 전자 몇 개야? 이거 전자 1개입니다. 전자 1개가 막 빨빨빨빨빨빨 돌아다녀.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거죠. 이걸 이제 뭐 전밀도 그림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자 발견 확률이 90%인 지점을 경계면으로 그려서 경계면 그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어쨌든 결국 현대에 와서는 전자가 2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전자 발견 확률로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흐릿한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옵니다. 오비탈 모형이 되는 거죠. 원자 모형의 변천사에서 외우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단단한 공 모형, 푸딩 모형, 행성 모형, 궤도 모형,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 모형. 원자 모형의 변천사는 이 정도가 다고요. 그 다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아직 얘기하지 않은 게 지금 전자와 원자 핵이 발견된 이후에 뭐도 발견돼야 돼? 양성자와 중성자도 발견이 돼줘야 되죠. 양성자 발견 전에 양극선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양성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한 학자가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중성자를 발견한 학자가 있습니다. 양극선 발견은 골드슈타인, 그것이 양성자이다 라고 한 건 러더퍼드고, 사람 이름이니까 그냥 다 외우시면 돼요.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한 건 다시 한번 러더퍼드, 그것이 중성자가 실제로 존재하더라 발견한 건 체드윅이 된. 근데 이제 양성자나 중성자가 발견된 이후에는 새로운 원자 모형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양성자나 중성자는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기 때문에 양성자가 발견이 됐어. 그게 원자 핵을 구성하더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중성자가 발견이 됐어. 그게 원자 핵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새로운 원자 모형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원자 모형의 변천사에선 빠져 있는 겁니다.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러더퍼드의 원자핵 발견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발견이 됐는데 모형이 달라지진 않고 그 뒤에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에 고전 물리학에 위배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보어의 궤도 모형이 등장하였다라고 하는 거. 양극선 실험은 음극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기본 세팅이 일단 진공방정관이 이렇게 있어줘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에 고전압을 때릴 겁니다. 긴 짝대기가 플러스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라고 했고 지금 전기 안 통하죠? 도선이 끊겨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 고전압을 걸어주면 음극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양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음극선이 발생할 거야. 양극선 실험의 조금의 차이는 음극선 실험은 진공에서 진행을 한다면 양극선 실험은 여기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집어넣습니다. 얘네는 이제 고전압을 맞으면 불안정해지면서 기체 상태의 원자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었다 해도 되고 소량의 수소 원자를 넣었다 해도 된다는 거. 어쨌든 수소를 이렇게 집어넣고 실험을 진행하면 이제는 양극에서 음극 쪽으로 어떤 선이 튀어나가더라. 양극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던데 이걸 골드슈타인이 발견하는 거예요. 수소를 넣고 해보니까 양극선도 나오더라. 그럼 저 양극선이 뭘까를 러더퍼드가 이제 증명하게 된 거고,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로 되어 있죠.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로.
이걸 집어넣고 고전압을 때린 거야. 그러면 음극에서 양극 쪽으로 뭐가 막 날라와? 음극선이 날라오지. 근데 음극선은 알고 보니 뭐였어? 전자였어. 그래서 전자가 막 날라와서 우연히 얘랑 충돌을 빵 하는 거야. 충돌을 해.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가. 그럼 얘도 마이너스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기에는 음극, 여기는 양극이 걸려 있으니까 이제 전하를 띄는 애가 튀어나왔으니까 얘도 양극 방향으로 이렇게 음극선으로 튀어나가게 돼요. 그럼 이 안에 있던 양성자는 원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서 이동하지 않았었는데 음극선이 와서 충돌해서 전자를 떼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플러스니까 음극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극선이 발생했고 양극선은 실제로 양성자의 흐름이다. 양극선의 주체가 되는 입자가 양성자이다 라는 걸 이제 러더퍼드가 찾아냈다는 것 이거 설명한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한 게 다시 한번 러더퍼드인데 여기까지 이제 양성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전자, 원자, 핵, 양성자. 그리고 원자의 질량 대부분은 원자 핵에 존재한다는 것. 수소와 헬륨을 비교해 보면요. 당시까지 발견된 전자는 수소가 1개, 헬륨이 2개라는 거. 당시까지 양성자는 발견을 했죠. 수소는 1개, 헬륨은 2개라는 거. 근데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 핵이 차지하니까 전자는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양성자의 개수가 2배면 원자 핵의 입자가 2배로 있는 거니까 질량도 2배여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질량은 4배가 되더라. 요 차이를 아는 거죠. 분명히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이 결정하고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존재하는데 양성자가 2배인데 질량은 4배야. 왜 그럴까? 원자 핵 내부에 양성자가 아닌 또 다른 입자가 있다. 그걸 중성자라고 해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중성자가 있다는 걸 체드윅이 발견하게 되고 발견 실험은 알파 입자를 쏩니다. 어디에? 베릴륨의 원자 핵에. 그랬을 때 원자 핵에서 붕괴가 일어나면서 충돌에 의해 중성자가 튀어나가고 이걸 실제로 체드윅이 찾아내더라 라고 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구성입자 발견 실험 원자 모형의 변천사 한 큐에 간 거예요. 오케이. 비킬러의 지식형 단원이니까 충분히 잘 외워주시고 찍으실 분 찍고 잠깐 지웠다 갈게요. 평가원 뜯어보기 문제 좀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중성 원자 X부터 Z. 이 중성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도 됩니다.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되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모형으로 나타냈다. 바깥에 있는 게 전자일 거고 이제 안색칠 동그라미랑 색칠 동그라미가 각각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일 건데 X에서는 전자수랑 각각의 입자수가 동일하니까 뭔지 판단이 안 되지만 Y를 보면 전자가 하나야. 그럼 양성자는 한 개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안색칠 동그라미 양성자고 색칠 동그라미가 중성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억 보기에 Y는 X의 동위원소냐라고 묻고 있는데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동일하고 중성자 수가 다른 그래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의 관계입니다. X랑 Y는 양성자 수는 동일하고 중성자 수는 다르니까 동위원소 관계가 맞는 거죠. 그 다음 니은 보기 질량수 Z랑 Y를 비교하고 있는데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합이죠. 그래서 Y도 3개 Z도 3개니까 같다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예요. 어머 선생님 우리 동위원소 아직 안 해. 그게 아니야. 동위원소랑 질량수는 통합과학에서도 배워요. 몰랐다면 저렇게 좀 필기 해두시고 마지막 디귿은 필기 좀 합시다. 원소기호 표시법 어떤 임의의 원소기호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어떤 정보를 써주는데 왼쪽 아래는
원자 번호 자리죠. 근데 그건 양성자 수와 완전히 동일하고요. 왼쪽 위에는 질량수 자리죠. 근데 그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합으로 정의가 되고, 오른쪽 위에는 전하량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에서 제시한 Z를 원소기호 표시법으로 살려보면 양성자가 2개니까 원자 번호 2번에 질량수가 3이니까 2에 3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3에 2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린 보기.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저만의 표현법인데, 원소기호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는 양성자수,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표현하니까 이 둘을 빼면 중성자수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그걸 이 가운데에 써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하면 가운데 거고, 위에 거 빼기 가운데 거 하면 밑에 거 나오고, 밑에 거랑 가운데 거 더하면 위에 거 나온다. 이 세 개의 관계를 쓸 거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2에 1에 3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는 거. 오케이? 다음 오른쪽 문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 발견한 건 뭐야? 원자핵이죠. 답은 원자핵 이렇게 대주면 되고요. 이 실험을 통해 제안한 원자 모형이 다음과 같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양성자다 이러면 맞아 틀려? 이거 틀린 거예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원자핵을 발견한 거고, 당시에는 양성자 개념이 없었습니다. 양성자는 무슨 실험에서 발견된 거야? 너무 오래전에 했죠? 양극선 실험에서 골드슈타인. 그 다음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양성자는 원자핵의 구성 입자이다. 맞고요. 중수소와 삼중수소 나와 있는데, 자연계에는 질량수가 1인 수소, 2인 수소, 3인 수소가 존재하고, 이것들을 각각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수소가 됐건 수소니까 원자 번호는 1번이죠. 양성자는 하나고요. 질량수가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 얘는 1에 0에 1, 1에 1에 2, 1에 2에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결국 이 세 마리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동위원소 관계가 맞다는 게 단순 지식형 보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합 맞다. 4번에 원자핵 속의 중성자가 아니라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약속했죠. 틀린 보기. 마지막 5번에 플러스 차지의 양성자와 마이너스 차지의 전자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맞다. 답 4번으로 내주면 됩니다. 마지막 질량수가 지금 23인 나트륨이 나와 있어요. 얘는 원소기호 표시법에 의해서 몇에 23이야? 나트륨이니까 원자 번호가 11번인 건 네가 알아야 돼. 그럼 위에 거 빼기 밑에 게 가운데 거니까 중성자가 12개 있는 11, 12, 23이 되는 거죠. 이런 애가 있어. 근데 얘의 어떤 물리량이 22.99래. 이게 뭘까?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일단 써두시고. 그리고 어떤 수가 11이래. 양성자 수겠죠. 양성자 수. 근데 원자라고 했으니까 양성자와 전자수는 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두 글자로 하면 전자수가 11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요거 12. 이거 뭐야? 중성자. 지금 가로 열쇠에 들어가야 되는 건 원자 땡 전자수. 원자가 전자가 되겠죠. 나트륨은 원자가 전자수 몇이야? 1쪽이니까 1이 될 겁니다. x는 1 해주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질량수랑 원자량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겠지. 왜? 이름이 다르잖아.
같았으면 이름이 똑같았겠지. 질량수는 단순히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합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원자의 질량이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뿐만 아니라 너무 작아서 무시했던 실제로는 전자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거기에 심지어 원자량의 량은 뭐의 줄임말이야? 상대적 질량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대값 개념이기 때문에 같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양성자와 중성자 간의 결합을 할 때 원자 핵이 만들어질 때는 중성자에 뭐가 일어나? 혹시 아니?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고려한 게 원자량이니까 이 둘은 같을 이유가 전혀 없고, 원자량은 그래서 숫자가 더럽게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23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자량이 23일 이유는 전혀 없고, 이렇게 더러운 숫자로 나올 수 있는 이 값은 원자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됐다. 잠깐 쉬었다 할 건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위에 문제 2개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풀고 여러분들 쉬시면 돼요. 가자. 문제 풀었어 이거? 2개? 답 맞았어? 안 할게. 그 다음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기본 지식형과 계산형 문제 유형이 있는데 오늘은 지식형만 할 겁니다. 지식형에는 9대 6대 1 클래스, 그리고 1대 2대 1 클래스, 10.8의 붕소, 63.6의 구리가 있더라 하는 것. 9대 6대 1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나머지는 뭐 3분 4분이면 정리가 끝납니다. 9대 6대 1은 필기할 게 조금 있다. 기본적으로 9대 6대 1이 의미하는 건 이 숫자가 나오면 일단 35짜리 CL과 37짜리 CL, 염소의 스토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염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17번. 그래서 얘는 17에 18에 35일 거고요. 17에 20에 37이 되겠죠. 저는 염소의 원자번호를 모르는데요. 이러면 제가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들 꼭 외우고 몇 쪽이 몇 쪽인지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2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인 15번이죠. 그 위에는 누가 있어? 질소가 있죠. 인 위에. 질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7번. 원자과 전자는 몇 개야? 15족이니까 5개.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얘네들은 자연계의 존재비가 25% 30 다시 75% 25%. 간단한 비율로 하면 3대 1이 될 거예요. 하나 안 썼는데 질량수가 35와 37이라고 하더라도 원자량은 같을 이유가 없다라고는 했지만 편의상 각각을 35와 37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염소의 원자량은 몇이냐라고 했을 때 35도 있고 37도 있으니까 무슨 원자량을 얘기해야 될까? 평균 원자량을 얘기해야 되겠지. 이 찐값으로 몇이죠? 35.5가 나옵니다. 이렇게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3가지 알려드릴 거고 3개 다 직접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75% 25%와 같은 백분율로부터 평균을 구하는 방법.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3대 1과 같은 간단한 비율로 나와 있을 때 평균 구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식을 구성한다기보단 그냥 빠르게 답만을 낼 때 내분을 활용해서 쉽게 구할 수도 있다. 셋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포인트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원자량의 평균이기 때문에 질량수가 아닌 원자량에 써있는 이 숫자로 식을 구성해 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백분율로 나와 있을 땐 35짜리가 75% 있다. 더하기 37짜리가 25% 있다. 나누기 100 이렇게 식을 구성하면 되겠죠. 두 번째, 3대1과 같은 비율이 나와 있으면 35짜리가 전체 4개 중에 3개이다. 더하기 37짜리가 4개 중에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식보다는 나는 빠르게 답이 필요하다. 숫자가 몇이지? 라고 하는 게 궁금하면 이제 내분을 통해 35랑 37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얘네들의 존재비가 3대 1이니까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지점? 존재비가 3대 1이면 1대 3으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평균이 나올 거예요. 크로스야, 크로스. 3대 1이면 1대 3 내분점. 화학에서 1대 3 내분이나 3대 1 내분은 너무 많이 쓰여.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하는 건 중간값과 중간값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35와 37의 중간값이 몇이야? 36. 과의 중간값 35.5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숫자를 구할 때는 얘네들의 존재비가 3대 1이니까 1대 3 내분점에서 평균이 나올 거고 중간값과 중간값이니까 36의 중간값 35.5 이렇게 답을 빠르게 낼 수도 있다. 굳이 이걸 안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공부가 됐으면 요것도 직접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자연계의 동위원소를 가지는 임의의 원소 X 질량수가 각각 스몰 a와 스몰 b이다. 이것들의 원자량을 라지 AB라고 했을 때 이것들의 존재비가 P%, Q% 혹은 M 대 N이라고 나와 있을 때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식을 세워라. 라고 하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백분율로부터 평균을 구하는 식. 어떻게 쓸 수 있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원자량의 평균이니까 질량수의 스몰 a가 아닌 원자량의 라지 a와 라지 b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될 거고 라지 a짜리가 p% 더하기 라지 b짜리가 q% 있다. 나누기 100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객관식으로 출제하면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틀려 이거? 틀린 거지. 이건 질량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 두 번째. M 대 N과 같은 간단한 비율로부터 평균을 구해라. 식을 세워라 라고 하면 같은 논리로 라지 A짜리에 몇을 곱해? M 플러스 N개 중에 M개 더하기 라지 B짜리가 전체 M 플러스 N개 중에 N개 있다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 3대 1로부터 이렇게 식 쓴 거랑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분을 통해 구하는 과정에서 빈칸 뚫어놓고 올바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할 수 있으면 좀 좋겠어요. 라지 A랑 라지 B짜리 가지고 평균을 낼 건데 이것들의 존재비가 M 대 N이야. 그럼 몇 대 몇 내분점에서 평균이 나올까? 크로스 치는 거니까 N 대 M으로 내분한 지점에서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평균 값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A로부터 오른쪽으로 N칸 갔다 해도 되고 B로부터 왼쪽으로 M칸 갔다 해도 되죠. A와 B 전체 차이는 몇의 차이야? B-A의 차이를 M 대 N, N 대 M으로 내분한다는 건 M 플러스 N 칸으로 쪼개는 거니까 한 칸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여기에 곱하기 N 칸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야. 전체 차이는 B-A인데 그걸 M 플러스 N 칸으로 쪼갰고 이게 한 칸의 크기인데 거기에서 M 칸 뒤로 간 거니까 곱하기 M까지 해주면 된다. 좋아요. 이렇게 이제 자연계의 동위원소를 가지는 염소를
이용하여 Cl2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원자량의 가지수는 두 가지입니다. 35짜리, 37짜리. 그렇다면 Cl2 이원자 분자를 만들었을 때 분자량의 가지수는 세 가지가 나오겠죠. 3535 작작이, 3537 작큰이, 3737 큰큰이를 붙여서 세 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것들의 존재비가 9대 6대 1이라는 거죠. 이 존재비를 어떻게 구하냐? 두 가지 방법 알려줄 거고, 첫 번째는 확률로부터 70, 72, 74가 된다라고 했을 때 70짜리를 만들려면 35를 뽑고 한 번 더 뽑아야 돼. 35를 뽑을 확률 몇이야? 4분의 3. 거기에 한 번 더 뽑아야 되니까 동시사건 곱사건 4분의 3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72가 되려면 35를 뽑고 4분의 3, 37을 뽑아야 되니까 동시사건 곱사건에 4분의 1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74를 뽑으면 4분의 1에 4분의 1 동시사건 곱사건. 요렇게만 써놓고 나면 16분의 9대 3대 1이 나와요. 결국은 가운데에 2배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 순서에 의한 거죠. 72를 만들 때는 3537을 뽑아도 되지만 37 먼저 뽑고 35를 뽑아도 되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분의 9대 6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존재비 3대 1과 이원자 분자의 존재비 9대 6대 1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3대 1이 나오면 9대 6대 1이라는 것, 9대 6대 1이 나오면 원자는 3대 1로 존재했다는 것, 이 둘이 같이 가는 개념이라는 거야. 두 번째는 경우의 수로 그림 그려서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의 집단에 35짜리가 3개 있을 때 37짜리가 하나 있는 비율로 있다는 거죠. 자연계. 35짜리가 3개 있을 때 37짜리가 하나 있는 비율로 존재하더라. 그럼 70짜리를 만들기 위해선 353535353535 353535353535353535353535 9가지 경우의 수고요. 그래서 알아야 되겠죠. 72가 나오기 위해선 3537 3537 3537 3735 3735 3735 6가지 경우의 수. 마지막 74를 뽑기 위해선 3737 한 가지밖에 안 나오더라. 요렇게 해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분자량의 가지수와 분자량의 따른 존재 비율까지 알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평균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어. 평균 값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몇 번째 방법을 쓰면 될까? 9대 6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 비율로부터 평균 구하는 식을 세워주면 될 거고, 불러 70 곱하기 16분의 9 맞아? 더하기 72 곱하기 16분의 6 더하기 74 곱하기 16분의 1인 거죠. 암산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암산하면 몇이죠? 이거 값이 몇인지 아니? 71이야 71. 제가 이제 뭐 수학의 천재기 때문에 이렇게 암산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쓴 거냐면, 이건 좀 잘 들어보세요. 말장난 같긴 하지만 평균 분자량을 구할 때 내가 여기에 써놓은 식은 분자량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분자량의 존재비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 거죠. 근데 평균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평균적인 분자의 분자량과도 같을 거니까 평균적인 Cl2의 분자량이 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평균적인 Cl2라고 하는 건 평균적인 Cl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고, 평균적인 Cl이 35.5니까 평균적인 Cl2는 몇일 수밖에 없어? 71이지. 그게 평균 분자량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분자량의 평균을 구하려면 식이 더러워지니까 평균적인 분자의 분자량이 평균 분자량과 같다. 요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훨씬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
또 요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적인 분자량을 구할 때는 평균 원자량으로부터,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는 평균 분자량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잠깐만 지웠다가 문제 하나 낼게요. 요거는 좀 써두시고. 사실 여러분 겨울방학 때 다 했던 거긴 한데. 한 번만 얘기할게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해됐어? 임의의 원소 X, 어떤 새끼 X, X를 이용하여 만든 X2의 분자량에 따른 존재 비율의 상대값이 다음과 같을 때 X의 동위 원소는 몇 종류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 각각의 원자량은 몇이고, 원자량에 따른 존재비는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고, 그것들을 종합한 평균 원자량은 몇이냐,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35랑 37짜리 CL이 있으면 CL2는 70짜리, 72짜리, 74짜리 세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요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원자 분자의 분자량의 가지수가 세 가지라는 걸 준 거야. 그러면 세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는 몇 종류가 있어야 돼? 두 종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70, 72, 74를 만들려면 35, 36, 37이 필요한 게 아니라 36은 없어도 된다. 작큰으로 이거 만들고 큰큰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분자량이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왔다는 건 원자는 두 종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각각의 원자량은 몇일까? 우리가 방금까지 한 건 3537 가지고 70, 72, 74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출제자는 이러한 분자량을 갖기 위해서 원자량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숫자를 보고 35와 37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뽑을 수 있어? 작큰, 큰이니까 작작이의 절반, 큰이의 절반이 각각 작은 원자량과 큰 원자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의 작작이의 절반 2분의 n-2, 큰이의 절반 2분의 n 플러스 2가 각각 작은 원자량과 큰 원자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존재비, 얘네가 몇 대 몇이냐 라고 했을 때 정석적으로 하는 방법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작은 원자량을 P%, 큰 원자량을 Q%라고 하면 n-2짜리 작자기를 만들 확률은 몇이야? P 뽑고니까 100분의 P에 100분의 P 하면 100제곱분의 P제곱이 되는 거죠. 중간값을 갖는 m자리를 만들려면 작은 것 뽑고 큰 것 뽑고, 큰 것 뽑고 작은 것 뽑고, P 뽑고 Q 뽑고 Q 뽑고 P 뽑고가 되니까 100제곱분의 뭐가 돼? EPQ가 되는 거죠. 얘는 안 나와 있지만 얘까지 해보면 큰이가 나오기 위해선 Q 뽑고 100제곱분의 Q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결국은 세 분자의 존재비가 각각 P제곱, EPQ, Q제곱이라고 하는
PQ라고 하는 문자 두 개로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출제자는 9대 6대 1처럼 세 개의 존재비를 모두 알려줄 필요가 없이 두 개만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는 따라서 결정이 되는 PQ 문자 두 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100제곱은 날리면 P제곱과 2PQ의 상대값이 3대 2라는 거죠.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했을 때 2P제곱이 6PQ가 될 거고요. 양변에 2P 날려주면 P는 3Q이다가 되면서 처음에 내가 잡은 건 100분율로부터 구했으니까 PQ는 더해서 100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75%고 얘가 25%라는 걸 정석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존재비는 3대 1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숫자가 나와 있을 때 지식형은 지식형답게 풀 건데 존재비가 3대 2다. 그러면 그 순간 스케일을 몇 배 키워? 3배를 키워서 얘를 9로 3배를 키워서 얘를 6으로 보는 거죠. 그럼 9대 6대가 나오는 순간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몇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9대 6대 10, 9대 6대 9 이런 건 때려 죽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문자 두 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P제곱과 2PQ에서 PQ가 결정되면 얘는 Q제곱짜리라서 무조건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는 3배 스케일 키워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상대값이 3분의 1로 찍혀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찍히는 그래서 n 플러스 2짜리의 존재비는 요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로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은 어려운 문제도 내지만 쉬운 문제도 내야 될 거거든. 그럼 쉬운 문제를 9대 6대 1 클래스로 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보시면 3개를 다 알려주지 않고 2개만 알려줘도 되는데 그걸 이제 9와 1로 줬다 라고 하면 보자마자 9대 땡대 1이니까 누구나 9대 6대 1이구나 해버리거든. 6대 1로 주더라도 누구나 땡대 6대 1 얘 9구나 할 수가 있다는 거. 결국 약분이 되는 관계인 9와 6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약분이 되니까 3대 2대 땡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당황할 수는 있지만 스케일을 보정했을 때 얘는 결국 9대 6대 1과 같은 비율이니까 얘는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결정해 주면 되죠. 마지막 평균 원자량 구하는 식을 쓸 때는 두 번째 방법을 쓰면 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야? 비율로부터 평균 구하는 거죠. 식 세워보면 2분의 n-2짜리에 곱하기 몇이야? 전체 4개 중에 3개를 차지하니까 4분의 3이고요.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2짜리에 4분의 1을 곱해주면 계산이 된다. 근데 이제 식을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찐값 숫자를 빠르게 찾을 때는 내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2분의 n-2짜리랑 2분의 n 플러스 2짜리 가지고 내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팁을 하나 주자면 이게 이제 얘도 2분의고 얘도 2분의니까 2분의를 날릴 수가 있고요. 얘도 m이고 얘도 m이니까 m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를 존재비 3대 1이면 1대 3으로 내분해주면 된다는 거고 1대 3의 내분은 중간값과 중간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의 중간값 0 과의 중간값 마이너스 1이구나 빠르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얘는 n-2의 n 플러스 2의 평균이니까 n-1이라고 해줘야 될 거고요. 2분의 어쩌고 2분의 어쩌고니까 2분의 어쩌고라고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얘는 계산해보면 2분의 n-1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9대 6대 1 지식형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쭉 한 큐에 정리할게요. 옆에다가 1대 2대 1 클래스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출제자가 이원자 분자의 존재비를 1대 2대 1로 줬다. 세 개가 다 나와 있으면 제곱수로 표현이 되는 양 끝에 것 작작이랑 큰큰이로 비교하면 되고요. 이게 P제곱과 Q제곱이 결국 같다는 거죠. 그래서 PQ가 같구나 50% 50%로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1대 2대 땡으로 나왔어. 그럼 이제는 지식형이니까 1이라고 하면 되긴 하는데 정석적으로 해보면 얘는 확률이 뭐야? P제곱. 얘는 확률이 뭐야? 2PQ죠. 그게 1대 2라는 거.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하면 2P제곱이 2PQ와 같고요. 양변에 2P로 약분해보면 P랑 Q가 같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50%구나. 그래서 얘도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P제곱의 Q제곱 관계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1대 2대 1 클래스는 지식형으로 79짜리 브로민과 81짜리 브로민의 스토리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혹시 브로민 원자번호 아시는 분 있나요? 지금까지 한 명 있었는데 35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개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고, 자연계의 79브로민과 81브로민이 1대1로 있습니다. 얘네 가지고 만든 BR2는 158짜리, 160짜리, 162짜리가 있을 수 있는데 1대 2대 1이 나와요. 그래서 요 1대1과 요 1대 2대 1이 같이 가는 개념이라는 거. 3대 1과 9대 6대 1이 같이 가는 것처럼 1대 1과 1대 2대 1이 같이 가는 개념이다. 일단 요 정도. 3대 1과 1대 1 가지고 이종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 만들면 3대 4대 1이 나오는데 잊으시오.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1대 2대 1 클래스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된다. 그렇죠? 10.8의 붕소. 자연계의 붕소는 10짜리도 있고 11짜리도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10.8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존재비가 몇 대 몇일까? 이게 빠르게 안 되면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10짜리랑 11짜리가 있는데 평균이 10.8이다. 이거 내분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못하면 동위원소 문제가 엄청 어려워져.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 둘의 차이는 0.8, 여기는 지금 0.2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4대 1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평균이 나왔다. 4대 1 내분점은 크로스 쳐서 4대 1이니까 존재비는 1대 4가 될 겁니다. 1대 4.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빨리 하는 방법은, 봐봐, 10짜리랑 11짜리 중에 뭐가 더 많아야 10.8이 나올까? 얘네가 똑같이 있었으면 똔똔이면 10.5일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가깝지. 얘가 많다는 거잖아. 인정해? 얘가 더 많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죠. 근데 잘 보면 0.8 차이고 0.2 차이니까 8의 2, 4대 1. 그러니까 존재비가 4대 1 아니면 1대 4라는 거거든. 근데 얘가 많다며. 그러니까 1대 4가 맞겠지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63.6의 구리는, 자연계의 구리는 63짜리 구리도 있고요. 65짜리 구리도 있습니다. 혹시 구리 원자번호 아시는 분? 모르죠? 29입니다. 요것도 알고 있으면 개꿀이다. 얘네들의 평균을 내보면 63.6이 나와요. 암산해. 존재비는 몇 대 몇일까? 암산하세요. 참고로 얘네 둘이 똑같이 있으면 64겠죠. 그거보다 작다는 건 63짜리가 많다는 겁니다. 존재비는 몇 대 몇일까? 얘가 많다니까. 얘가 많으면 64보다 클 거 아니야. (3대 7이) 아니면 몇 대 몇이겠어? (7대 3이겠지) (7대 3)
이렇게 해. 얘네 둘은 몇 차이야? 0.6. 얘네 둘은 1.4. 그럼 3대 7. 3대 7 아니면 7대 3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많다며. 그러니까 7대 3이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 이거를 못한다. 되게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낯설고 어색하면 요걸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1단원 우리 공부할 때 제가 내분을 엄청 많이 써서 대부분은 익숙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리할 거 하시고 교재에 있는 문제 좀 풀게요. 오늘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 제가 요번 기말고사 때는 좀 부지런하게 해서 수능 특강 전문항 해설 영상을 최대한 빨리빨리 찍어 드릴게요. 수특 대신에 이제 정규 수업 때 풀진 않을 거고 각자 공부하시면 됩니다. 보면서 주간지가 됐건 테스트지가 됐건 주요 문항도 제가 최대한 좀 푸는 방식으로. 편의 X이온과 Y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부터 C.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되겠죠. 근데 A, B는 원자핵을 구성한다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 C는 자연스럽게 전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와 전자수가 똑같다면 이온은 전자를 잃거나 얻은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성자와 전자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Y를 보면 얘가 전자수 10개야. 근데 이게 달라야만 하는데 같으니까 절대 이게 양성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A가 중성자고 B는 양성자가 된다. 이렇게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A는 중성자이다 맞고, 니은 X를 원소기호 표시법으로 살려보면 양성자는 11개, 중성자는 12개, 그럼 질량수가 23이 되겠죠. 양성자가 11개니까 원자라면 전자가 11개 있었을 건데 10개가 됐다는 건 하나를 잃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가 양이온이라고 해야 되는데 음이온 표시되어 있으니까 틀린 보기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주원내기 쉽죠? 그 다음 양중전 중에 전하가 있는가? 노로 가는 게 중성자겠죠. 그래서 C가 중성자고요. S로 간 양성자와 전자 중에 원자핵의 성분인가? S가 양성자, 노가 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B, C는 이렇게 확인해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차근차근 연결 지어야 되는데 얘 잘 보면 X 원자야. 전하 표시가 없으니까. 그럼 양성자랑 전자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7입니다. 근데 질량수가 15래. 더해서 15가 나오려면 중성자가 8개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Y는 질량수가 18인데 중성자가 10개니까 나머지 양성자가 8개를 커버 쳐야 될 거고요. 1가 음이온이야. 그럼 전자를 하나 얻은 거니까 9개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D는 7 더하기 9에서 16이고 B 더하기 C도 8 더하기 8에서 16이니까 같다 맞다 골라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X, Y, Z 각각에서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1이라는 건 결국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각각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 나와 있는 X는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뭘 알려주는 정보인지 기억나니? 이 새끼를 제외하면 ES보다 EP의 에너지가 더 커. 근데 얘는 ES랑 EP의 에너지가 같아. 그게 누구야? 수소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가 수소임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근데 뭐 오비탈 공부한 지 좀 너무 오래돼서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보가 수소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라는 거 받아들여 주시고,
수소는 이제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하나죠. 근데 양성자랑 중성자 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1에 1에 2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Y는 X랑 같은 주기라고 했으니까 수소랑 같은 주기로 나올 수 있는 건 헬륨밖에 없을 거고요.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죠. 근데 중성자 수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2에 2에 4 이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Z는 A, B 더한 값과 C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 두 개 더한 거랑 같으려면 6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양성자 중성자 수가 같아야 되니까 3에 3에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 자연스럽게 리튬이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기억 X는 수소로서 1쪽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니은 Y랑 Z 인마는 18쪽이고 리튬은 지금 1쪽이죠. 같은 쪽 아니다. X랑 Z가 같은 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수소랑 Z 리튬이니까 디귿 X와 Z의 중성자 수합 X와 Z의 중성자 수합 1 더하기 3에서 4고요. B짜리 Y의 전자수 B짜리 Y의 전자수 2죠. 의 2배이다. 맞다.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기억 보기에 전자수는 어떻냐? 얘도 질소, 쟤도 질소니까 전자수는 당연히 똑같겠죠. 양성자 수가 같고 둘 다 원자 상태니까. 니은 중성자 수를 물어봤는데 얘들아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그건 네가 알아야 돼. 6이야. 그럼 얘는 6에 7에 13 이렇게 쓸 수 있지. 14짜리 질소가 나와야 돼. 질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야? 그러니까 7에 7에 14 이렇게 되겠죠. 쓰고 나니까 중성자 수는 7개와 7개로서 같다 맞다가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디귿에서 물어보는 거 12탄소와 16산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 13탄소와 18산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의 화학결합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는데 동위원소는요?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고 물리적 성질은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화학적 성질은 화학 결합의 종류, 어떤 반응하는 반응성, 반응의 종류 이런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물리적 성질은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CO2라고 하는 분자는 화학 결합의 종류나 반응성 같은 건 모두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마리의 밀도, 녹는 점, 멜팅 포인트,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이것들은 다르다. 보편적으로는 이제 질량수가 크면 분자량이 크면 더 무거우면 이 물리적 성질이 더 크긴 한데요. 그것까진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다르다 알고 있으면 된다. 오케이?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건 화학적 성질이기 때문에 됐다. 밑에 문제. 이게 이제 다 구성입자 문제예요. 써보면 X는 중성자가 6개라고 출제자가 준 거고요. 전자수분의 질량수인데 전자수는 원자 상태일 때 양성자 수와 같고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분의 요 자리 밑에 것분의 위에 게 2가 나와야 돼. 그럼 몇에 몇에 몇일까? 이거분의 이게 2가 나와야 돼. 몇에 몇에 몇이야? 당연히 6에 6에 12가 되겠죠. 맞아? 선생님 이게 7에 14여도 2잖아요. 이거분의 이거 하면 2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요거 두 개 더한 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더한 값이 질량수와 같으면서 두 배 관계가 나오는 것. 그리고 이 값이 2라고 하면 지금 P값과 N값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게 식 정리해보면 같은 논리로 Y도 했을 때 중성자가 7개고
이거 이해되시죠? P 값분의 P 플러스 N 값이 2라는 건 P 플러스 N이 2P와 같고요. 날리면 P는 N과 같다니까. 얘도 7에 7에 14라고 빠르게 써주면 되고, 마지막 Z는 중성자가 8개야. 그리고 이 값이 3분의 7이어야 되는데 3과 7이면 말이 안 되죠. 스케일 보정해서 6과 14인가 해보면 6과 14를 넣었을 때 질량수가 나오는 게 만족이 되더라. 그래서 X부터 Z는 이렇게 찾아주는 거고. 기억보기 보면 X랑 Z는 동위원소냐? X랑 Z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동위원소 관계가 되는 게 맞다. 디귿 질량수는 Z도 14, Y도 14니까 같다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입니다. 정리할 거 하시고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게요. 아예 끝낼게요. 얘가 좀 어려워서. 다음은 3주기 원자. 다음은 3주기 원자. 3주기 원자. 3주기의 밑줄입니다. 이걸 안 보면 문제를 못 풀어요. 3주기면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니까 원자 번호 몇 번부터 몇 번이야? 11번부터 18번이죠. 그러니까 양성자 수의 어떤 범위 제한이 걸린 겁니다. 가와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 중 하나이다. A와 B는 동위원소 관계이고 C랑 D는 전자수분의 중성자수. 근데 원자라면 전자수랑 양성자수가 같으니까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가 1이다. 같은 말, 양성자와 중성자수가 같은 애가 CD 두 마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량수의 대소관계 나와 있고 각각 기억부터 리을이 A부터 D 중에 하나고 가와나는 양성자와 중성자 중 하나일 건데 요 내용을 체크했으면 이제 보이는 거야. 20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만약 양성자수 자리였으면 얘 원자 번호 20번의 칼슘이라서 3주기의 조건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는 양성자가 될 수 없고 중성자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양성자가 되겠죠. 둘 중 하나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C와 D라고 하는 어떤 두 마리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게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얘는 일단 아니고. 얘도 말이 안 되는 게 위에 거랑 밑에 게 같으면 양성자가 20이니까 원자 번호 20번에 칼슘 4주기로 찍혀요. 얘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결국 위에 값과 밑에 값이 같은 C와 D의 관계는 요 둘밖에 안 되겠다. 얘는 18, 18이고 얘는 16, 16이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기억과 디귿은 CD는 썼으니까 A, B의 관계일 거고 A와 B는 동위원소라고 했으니까 양성자 수가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17에 20이구나 까지. 최종적으로 질량수 써보면 35에 36에 37에 32니까 이게 순서대로 BCAD라고 나와 있으니까 큰 순서대로 B, C, D, BCAD 박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꽤 어렵긴 해요. B의 질량수는 37 맞고 니은 D의 원자 번호는 16번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얘기한 대로 다음 주에 교재 나올 거니까 교재 받으면 한 번 더 풀어보시고 구성입자 파트는 이런 식으로 좀 뭔가를 찾아가는 형태의 문제가 많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누가 누군지 뭐가 양성자고 뭐가 중성자인지 결정이 되는 문제도 있고요. 안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귀류법으로 그냥 풀어야 됩니다. 중성자라면 이렇게.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오케이. 우리 아직 계산형 문제 풀이를 안 했기 때문에 프린트의 8쪽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주간지 숙제 드릴 테니까 열심히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해설지 보면서 공부해오는 걸로. 아셨죠? 오늘이 첫 주차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숙제 꼭. 이렇게 넘어가서 시험 봅시다.